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탓하는 상황에서 양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뉴욕시가 교통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는 태무 상품 중 일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며 상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소송과 잡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 지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CNN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치러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프라이머리의 99% 개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59.8% 득표율로 헤일리 전 대사를 20.3%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주지사를 역임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조차 패배하며 향후 경선 완주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적어도 3월 5일 슈퍼 화요일까지 경선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지만 이번 패배로 그녀의 경선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승리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50명 대의원을 추가하며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의 승리에 이어 공화당 대의원 확보에 있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로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철수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문제 삼으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운동이 미국의 건국 원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 부풀리기 혐의로 인한 벌금이 23일 기준 이자를 포함해 총 4억 5,400만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벌금은 매일 11만 2천 달러씩 늘어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욕 법원의 아서 앵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재판에서 3억 5,490만 달러의 벌금과 1억 달러에 가까운 지연 이자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뒤 제임스 검사장실은 트럼프 측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하려면 법원에 충분한 자금 또는 벌금액 상당의 채권을 기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 제임스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벌금 징수는 유예됩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트럼프 측은 판결 확정을 지연하려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앵고론 판사는 20일 클리포드 로버트 트럼프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벌금 집행 시작일 30일 연장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23일부터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측에 부과된 벌금의 이자는 매일 11만 1,984달러씩 늘어납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부과된 이자는 하루 8만 7,502달러였습니다. 이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벌금 액수 3억 5,500만 달러에 판결 기간 중 부과된 1억 달러 가까운 이자가 원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외에도 두 아들과 트럼프 재단 재무 책임자 앨런 와이셀버그에게 부과된 벌금의 지연 이자는 하루 272달러가 추가돼 매일 늘어나는 이자 총액은 11만 4,554달러입니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트럼프 측이 최종 승리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부과된 이자도 모두 취소됩니다. 정부가 예산안 협상의 난항으로 또 셧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탓하는 상황에서 양당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 언론은 양당 의회 지도부가 정부 부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초당적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극도로 반목하는 의회에서 정부 셧다운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새 회계연도는 매년 10월부터 시작이지만 양당은 지난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셧다운 방지용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합의한 임시 예산안의 유효기간은 오는 3월 1일과 8일까지입니다. 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관련 부처에서 국방, 국무부까지 정부 업무가 차례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양당 지도부는 당초 주말 동안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협상 진전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상호 타협할 부분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신 중절 약물과 이민 문제,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문제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도 협상 난항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7일 양당 의회 지도부와 만나 협상 난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양당 지도부 모두 협상의 난항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의 지연에 대해서는 국제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장관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이 미국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과태료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당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예납세금 미납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태료가 거의 3배나 오른 겁니다. 지난해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고 금리가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독립계약자와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 예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높은 경우 추가 소득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납세금은 연 4회 납부 가능하며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90% 이상을 납부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잠재적인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1분기 납부 기한인 4월 15일까지 납부하면 잠재적인 추가 비용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분기별 납부를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납부일을 예약할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로 불리는 온라인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IRS 계정이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주택 차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국에서는 3,954채의 주택이 차압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톰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차압된 주택은 3,954채에 달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 13%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별 차압 증가는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가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채무 불이행 통보, 경매, 은행 압류 등 차압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총 37,679채로 전달보다 10%, 지난해보다 5%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특히 가주에서 전달 대비 43% 증가했고 미시간주는 무려 200% 폭증했습니다. 이와 같은 차압 증가세는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모기지 금리, 재산세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차압 증가와 관련해 아톰의 롭 바버 대표는 부분적으로는 연말연시가 지난 후 신청 수속이 진행되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고용 변화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집값 및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 소유 비용이 평균 임금의 33%를 차지하면서 주택 구매 능력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모기지 금리가 급등했는데도 주택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은 매물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낮은 모기지 이자율에 묶여있던 셀러들이 이자율이 치솟고 매물 내놓기를 보류하면서 바이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짜리 지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폐지만 동시에 가장 쓰기 어려운 지폐로 꼽힙니다. 위조 지폐가 아닌지 의심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100짜리 지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사용이 가장 쓰기 어려운 지폐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0 지폐의 유통량은 115%나 증가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185억 장이 유통되고 있어 $1 지폐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100 고액권의 사용은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점에서 $100 지폐를 사용할 때는 종종 위조 지폐가 아닌지 의심을 받을 때가 있고 계산원들은 지폐를 불빛에 비춰보거나 위조 지폐 감별펜, 심지어는 위조 지폐 판별기까지 사용해 진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00 지폐가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주로 큰 금액의 상품 결제 시에는 카드 결제가 일반적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현금으로 결제할 때 평균 $39를 지출하는 반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95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인디애나 대학교의 헬렌 콜비 교수에 따르면 $100 지폐 한 장을 가졌을 때보다 $20 지폐 5장을 가졌을 때 물품 구매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100 지폐는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교수는 이런 현상이 고액권으로 결제 시 고액권을 깨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교통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속 카메라를 현행보다 9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교통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 29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는 모두 카메라가 없는 교차로 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응으로 뉴욕시 교통국은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 주법으로 뉴욕시 전역 교통신호 위반 카메라 개수는 150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주의회 법안 추진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1325개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앤드류 고나데스 주 상원의원과 제프리 디노위츠 주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할 예정입니다. 1325개까지 카메라 설치가 확대될 경우 전체 교통신호 등의 약 10%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카메라 확대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측면 충돌 사고인 T본 충돌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률을 13% 감소시켰다는 기존 카메라 설치의 긍정적 효과에 기반합니다. 한편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신호 위반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대부분은 2회 미만 위반이었고 0.5%의 차량이 5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번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며 교통안전을 위한 카메라 설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교통신호 준수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는 테무 상품 중 일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며 상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테무가 판매하는 상품 중 일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며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위반 명단에 테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안보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중국 견제책 중 하나로 제정했는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테무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슬로건 아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도 꼽혔습니다. 이달 11일에는 미 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30초당 광고비가 최대 $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30초짜리 광고를 4회에 걸쳐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테무에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준수를 보장할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고 입점 업체들의 강제 노동을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11명은 슈퍼볼 방송사에 테무의 광고 방영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지난 2016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입 상품 무관세 기준을 기존 $200에서 $800로 상향 조정한 후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특별위원회는 매일 국내로 들어오는 200만 개의 소포 중 30% 이상을 테무와 쉬인이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무관세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미국 내 반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뉴욕에서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장관 취임 이후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한미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 안보 융합 시대 속에서 민관이 원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부와 재외공간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총격 살해한 남성에게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성정체성에 기반한 중후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첫 판결입니다. 검찰은 그가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실이 알려지면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해왔고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지인들이 트랜스젠더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조롱하자 크게 분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머리를 3번 쏴서 살해했습니다. 피고인 남성은 추후 열릴 공판에서 형기를 선고받을 예정이며 검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제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캠페인 오피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출정식을 갖고 재선 캠페인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플러싱에 늘어나는 중산층을 위해 계속 일하겠다며 시니어를 위해 거리, 지하철, 버스 안전에 신경 쓰고 어포더블 하우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펀딩,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살리기 운동도 약속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40선거구에서는 중국계 다오인 앤디 첸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김 의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벌써 6년째 중국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후보들을 내고 있다며 우린 계속 승리했고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란 확신이 있다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뉴악시가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한 차량 절도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뉴악시는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도난당하기 쉬운 시동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뉴저지 주법상 공공방해와 의무 태만 등을 저질렀다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뉴악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에서 1,178대의 현대차와 723대의 기아차가 도난당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동차 절도 건수의 1000%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뉴악시에 등록된 3,618대의 기아차와 6,594대의 현대차의 약 20%에 해당하며 시 전체 도난 차량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시정부는 주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